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예. 제가 원래 대체 투자 쪽 이제 유튜버, 블로거 이런 건데, 인기가 없죠. 예, 많은 뷰가 없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재미없을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은 대체 투자가 포트폴리오 이론이 가능해? 대체 투자는 벤치마크를 뭘로 하지? 대체 투자도 SAA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만 그냥 뭐 칠판, 보드판, PPT 없이 말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사실 이거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대체 투자 쪽에서 벤치마크를 해서 실제 성과 평가를 막 측정하고 성과 여부로 이제 뭐 성과급이든 뭐든 부서 평가를 하고 이런 곳은 거의 없고요. 있어도 이론적으로 쉽지 않. 일단 이론적으로 어려워요. 저도 사실 그냥 옛날 아직 아니지만 박사 논문 이런 걸로 한번 대체 투자적 써보려고 하다가 물론 박사 과정을 안 갔지만 뭐 나름 트라이는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에 관련 이론을 많이 판 사람 중에 한 명이 절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이 없음을 아직까지는 답이 없음을 좀 더 알게 되었다 정도긴 하고요. 그래도 일단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론은 일단 포트폴리오보다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을 잘하면 그게 사실은 뭐 95%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아니면 주식 셀렉션, 그 매니저의 그런 능력은 결국은 추가 5% 정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변수여서 자산 배분을 처음에 잘하는 것이 수익성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종종 해요. 그래? 맞는 말일 것 같잖아요. 느낌상 자산을 비율을 처음에 잘 잡아놓으면 뭐 매니저가 뭘 세부적으로 뭘 더하던 말던 크게 어떤 자산군에 대한 비율을 잘 조정하면 그 탑다운적으로 해놓은 게 우리 95% 정도의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잘 알아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이론 자체가 지금 말한 이 논문이 1980 약간 몇 년은 틀릴 수 있어요. 1980년 후반, 1990년 이전일 거예요. 그 정도쯤에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약간 사사분면처럼 해가지고 자산 배분, 그거랑 이제 매니저의 셀렉션에 의한 추가 성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이슈는 그 자료를 잘 읽어보면은 그 분석 데이터가 결국은 200m 이후 양화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만요. 차 박을 뻔했어. 깜놀. 그 데이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1990년 초반부터 한 수십 년간 운영됐던 그런 직장 관련 그 연금들, 퇴직연금 이런 거였죠. 퇴직연금 운영 데이터를 쓴 건데 그 로 데이터가 대부분이 로 데이터가 결국 주식 채권 데이터로만 쓴 거예요. 주식 채권만 가지고 했고, 잘 읽어보면은 그 당시 대체 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투자는 뭐 예를 들어 한 10% 미만이어서 별 영향력이 없으니 주식 채권만 가지고 수십 년치 과거 데이터로 만든 분석 자료입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서 그 논문이 시작되고요. 그 논문에 있는 자산 배분은 주식 자산군이라는 하나, 그 채권 자산군이 큰 단 두 개의 자산군에 결정이 돼요. 뭐 세부적으로 뭐 요즘같이 뭐 프라이빗 데, 프라이빗 에쿼티, 뭐 회사채, 국공채, 뭐 국내 해외 채권 이런 분류가 없고 그냥 채권, 주식, 떨렁 두 개 카테고리의 수십 년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자료고요. 그걸 통해서 열심히 알아보니까, 그리고 대체 투자는 그 당시에 마이너하다 보니까 대체 투자 같은 기타는 뺀다. 주식 채권만 가지고 한다라는 결과값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95%는 주식 채권 간의 비율을 잘 이렇게 탑다운 분석을 하던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비율을 잘 잡아놓는 게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의 95%를 결정하고, 세부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어떤 세부 주식
주식을 세부적으로 어떤 주식을 몇 프로 할 거냐 같은, 어떤 채권을 그래서 몇 프로 할 거냐 같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매니저가 결정하는,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한 5% 정도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훨씬 다양한 자산군을 쓰고 있고, 그 자산군 훨씬 다양한 자산군을 쓰는 것 더불어 대체 투자 비중이 뭐 20% 30% 되잖아요. 많은 데는 50%까지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서 말하는 자산 배분, SAA, 전략적 자산 배분,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완전 중요해. 그게 수익성을 거의 결정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현재는 좀 너무 약간 옛날 자료에 의한 거다. 그거를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그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리스크, 그래,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한번 말해볼게요. 포트폴리오라는 거에서, 포트폴리오 이론, 대부분의 저희가 쓰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은 수익과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대비 리턴을 극대화하는 게 뭐 극대화 아니면 제한된 리스크량 안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고요. 200m 이후 결국은 리스크가 뭐냐? 리스크란 건 다양하잖아요. 리스크가 뭐 모든 게 리스크, 인생도 리스크고 다 리스크인데 뭐가 리스크인지가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잠시 후 그러면은 뭐가 리스크인지, 일단 수익률은 수익률 누구나 아는 그 수익률이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리스크는 수익률에 뭐 예를 들어 표준 편차와 같이 수익률에 내가 6%를 벌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6%를 못 벌 것 같은 그런 확률, 그러니까 벗어날 것 같은 표준 편차와 같은 느낌, 아니면 디스퍼션이라 그러나요? 뭐 플럭체이션, 어떤 그런 변동성들을 기본적으로 리스크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그 리스크 가지고 이제 뭐 리스크 변동성, 근데 그 근원적으로 보는데 리스크란 건 사실 우리 머릿속을 생각해보면 손실나는 거, 위험한 거, 이런 게 리스크 아니에요? 왜 변동성이 리스크죠? 왜 수익률을 정확히 못 맞추는, 뭐 잃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못 맞춘다는 게 더 벌 수도 있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6%를 예상한 자산에 투자했는데 그 자산에서 8%, 10%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2%, 1% 수익이 나는 그 모든 오른쪽, 왼쪽,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모두가 리스크인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 리스크? 플러스는 리스크가 아니잖아. 난 대박이지. 오히려 마이너스만 리스크지라고 할 텐데 뭐 어쨌거나. 다시 말하면 결론은 이 컨셉이 개인 투자나 이쪽에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어떤 목표한 숫자를 정확히 맞추냐, 정확히 못 맞추면 리스크가 좀 높은 거고, 더더더 정확히 어떤 숫자를 맞출수록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그럼 왜 숫자를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컨셉은 약간 연기금 같은 공제, 아니면 뭐 퇴직연금처럼 어쨌거나 지급해야 돼, 미래에 지급해야 돼, 보험사도 그렇죠. 미래에 지급해야 될 어떤 금액들이 좀 예상이 되는 애들, 물론 예측은 해야겠지만 포캐스트 하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열심히 받고 있죠.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열심히 받아서 미래에 사건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겠죠. 그럼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뭐 확률적이던 사건 사고의 개념으로 해서 추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회사 운영비나 뭐 어떤 수익에 대한 플러스 좀 마진까지 고려한 미래에 지급해야 될 추정 캐시플로우 플러스 뭐 회사 운영 어느 정도 수익을 합친 그 숫자의 수익률을 정확히 버는 게,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데 대박 아니면 쪽박을 투자해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 못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험사의 존재의 의미가 어쨌거나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한테 분산해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제 좀 통계적인 숫자 찾아내서 그 사건 사고 난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보험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막 대박 아닌 쪽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금감원 규제든 각국의 보험 관련 규제들을 통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할 수는 없게 좀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험사 쪽 보면은 LDI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Liability Driven Investment, 부채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부채 쪽 뭐 갚아야 될 돈,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포함한 회사가 지급해야 돈들이 먼저 세팅이 되면 그 라이어빌리티가 세팅된 걸 근거로
드리븐 거기서 나와서 이제 투자를 이제 그 이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이 매년 결정이 돼요. 그럼 그 수익률을 맞춰내면은 보험금도 다 지급할 수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제 부채를 통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찾아낸 그 숫자를 정확히 맞춰내는 것이 결국은 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히 어떻게 하면 맞추냐? 일단 맞추냐가 결국은 포커스인 거죠. 그러니까 맞추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더 벌자 이런 거보다 그 어떻게 보면 최소의 리스크, 제일 덜 흔들리는 그런 수익률을 걔를 맞출 수 있냐라는 개념이 나온 게 어쨌거나 뭐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게 대부분 그 관점에서 리스크를 얘기하고 뭐 최적 포트폴리오니 뭐 리스크 대비 리턴이니가 다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일단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다익선 아니에요? 모두가 다다익선이지만 어쨌거나 뭐 어떤 지급해야 될 캐시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래를 정말 잘 설계해서 나의 30대, 나의 35세, 나의 40세, 나의 50세, 60세 내가 지급해야 될 내가 필요한 돈들, 뭐 집이 얼마고 뭐 계산이 다 되고 그 캐시플로를 예상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내 재산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씩 벌어서 얼마 몇 프로씩 저축을 하면 그만큼을 가지고 몇 프로의 수익률로 불리면 내가 이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짜면은 그거는 이 이론을 맞추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스크라는 게 모든 건 다 라이어빌리티, 부채가 미리 좀 포캐스트가 되고 포캐스트된 부채에 약간 플러스된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게 어쨌거나 목표인 그런 회사, 그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긴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이론이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만능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 분산해 한계란에 물론 맞긴 한데 어쨌거나 최대한 분산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득은 있죠. 분명 이득은 있는데 어쨌거나 변동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변동성을 줄인다는 게 목적인 게 그런 포트폴리오 이론이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 쪽이 먼저 추정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뭐 연기금, 그런 공제한테 조금은 더 적합한 이론이고 개인한테는 조금은 적합하진 않다. 그래서 무조건 다 뭐 개인 컨설팅 할 때 포트폴리오 이론, 뭐 수익률 분산 잠시 후 뭐 선의도약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뭔가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또 차 도착할 때 다 돼가서 빨리 또 일단 뭐 얘기를 끝내려고 하면은 대체 투자. 그래 이제 되게 연기금이요. 아니 보험사야. 포트폴리오 이론이 맞다 쳐요. 적용된 거야. 그래서 일단 뭔진 몰라도 2026년은 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6%가 나와야 되고 가급적 리스크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6%가 안 나올 5.8, 6.2가 될 뭐 그런 확률을 최소한 줄여서 6을 좀 저스트하게 맞추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 탑다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뭐 하겠죠. 근데 대체 투자가 결국은 대체 투자 제일 문제가 대체 투자는 대부분 퍼블릭 자산이 아니에요. 퍼블릭 시장이 있고 거래가 되고 그런 퍼블릭 자산이 아니고 트레이딩성 자산이 아니어서 시가라는 게 없어요. 뭐 주기적인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투자를 A라는 채권 투자하면은 채권의 쿠폰, 채권 이자 수익을 받는 것도 뭐 3개월마다 받는 쿼터리로 그 수익도 나지만 채권이 시장 금리가 바뀔 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상대적 가치가 바뀌거든요. 내가 뭐 6%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이 뭐 6%의 세상이어서 내가 6%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이 갑자기 2%, 3%의 시장으로 바뀌었으면은 나는 근데 6%를 받을 거잖아요. 어떤 동일한 회사에서. 남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놈들은 그 회사한테 2, 3%를 받을 텐데 난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그 회사한테 6%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00억짜리 채권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갑자기 120억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20억 원 투자하면 뭐 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평가 수익이 떠요. 실제 그럼 20억이 플러스라는 평가 수익이 뜨니까 그런 평가 수익과 실제 쿠폰을 통해 얻는 이자 수익 두 가지를 합친 수익이 내 수익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그런 얘기를 토탈 리턴이라는 개념을 써요. 토탈 리턴은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인 프라이스 리턴.
그리고 쿠폰이나 그런 뭐 배당이다 이런 거에서 오는 일드 리턴? 일드 수익? 일드 리턴이라고 할게요. 저 영어 좀 약하니까. 프라이스 어쨌거나 토탈 리턴은 프라이스 리턴과 일드 리턴이긴 한데요. 근데 대체 투자는 일단 그 프라이스가 없어요. 일단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아요. 제일 예를 들면 대출 100억 대출을 하면은 대출은 어차피 사고 팔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대출 3년을 하면은 대출 만기 때 상환되면 이제 상환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중간 1.5년에 대출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회계적으로 100억을 대출했으면 뭐 코스트는 붙지만 그냥 100억을 대출하면은 내 재무제표에 100억인 거고, 대신 주기적으로 얘가 혹시 손상이 났나 손상 테스트를 해서 손상이 났으면 이제 100억이 뭐 98억이 되거나 90억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뭐 디폴트 확률이 저희가 투자하는 게 A등급 이상이면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A등급 이상의 디폴트 확률이 예를 들어 뭐 1% 정도라고 하면은 그 말은 채권은 손상 테스트를 열심히 해도 100개 채권 중에 하나 정도만 손상 테스트에 뭐 이슈가 생기는 거지, 웬만 99개의 채권은 99개 대출은 손상 테스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대부분이 100억 투자한 뭐 한 100억씩 100개의 대출을 투자하면은 그중에 99개의 대출은 정확히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예요. 가치 변동도 전혀 없고, 결국은 그냥 내가 생각한 이자 받는 날에 정확히 이자를 받고 내 자산은 항상 100억이고, 그 말은 자산 내가 받을 금액의 변동이 1도 없는 거예요. 변동성 제로. 가끔 1%의 대출만 손상 테스트라니까 걔만 좀 변동성, 다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99%의 대출은 아예 예상과 다른 확률이 전혀 없는, 그 말은 변동성이 리스크인 세상에서는 리스크 제로예요. 무위험이죠. 무위험에 대체 투자니까 수익률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으로는 위험은 제로, 변동성이 위험이라는 전제하에서 위험 제로, 수익률은 엄청 좋은 그런 개를 가지고 개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주식, 채권 이런 시장이 있어서 흔들림이 있는 녀석은 흔들림 대비 그래도 뭐 주식은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저쪽에 리스크 빵에 수익도 꽤 나오는 자산이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분배하면은 걔 몰빵으로 나와요. 그냥 대체 투자 100% 투자하고 주식, 채권 빵 프로 투자하세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론상으로는. 그런 거를 보통 코너 솔루션이라고 해요. 어떤 값에 다 쏠려버리는 거를. 그런 오류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국민연금 자료 이런 것도 읽어봤을 때는 걔네들도 답이 없어서 결국은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 해야 되니까 이론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코너 솔루션으로 대체 투자 몰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 투자는 뭐 20% 이내로 한다, 뭐 그런데 22%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제약 조건을 주면서 현실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또 다른 개념을 쓰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제약 조건으로 단 대체 투자는 맥스 22% 한다 하면은 대체 투자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22% 나와요. 그냥 대체 투자가 그 이론상에서는 극유리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자산 배분 프로세스 다 필요 없고 단서 조항으로 단 대체 투자는 맥스 몇 프로 한다란 그거가 결국은 최저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자산 배분 개념과 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 투자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이론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없어서 저도 열심히 뒤져보고 진짜 뭐 외국 자료도 읽고 하는데, 일단 대출 같은 녀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이론에 너무나 안 맞아요.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도 예상과 1도 틀릴 확률이 그러니까 손상 테스트만 잘 이슈가 없다면은 그냥 100% 예상된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돈이 정확히 그때 들어오는 게 대출이니까요. 회계적으로 자산 가치 변동도 없고, 그러니까 대출성 자산들이 많을수록 이 이론에 안 맞아요. 그런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죠. 대출성 자산이 많고, 또 게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약간 표준 편차처럼 좌우 대칭으로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그런 개념의 녀석한테 이 이론이 좀 적합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연금은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환 오픈형으로, 에쿼티성 자산에 환 오픈형으로 한다는 거는 그 자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자산인데요. 저희 같이 해외 대출 기초 자산들 변동성이 낮은데 게다가 무조건 환했지 해서 원화로 픽스 해버리는 순간 그거는 사실
뭐 거의 변동성이 없는 자산이긴 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위험인 세상에서는 되게 안전한 자산들로 어쨌거나 막 북적북적하게 되고,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안전하다는 개념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틀린 값들이 나오고 이론적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직 그 해결하는 게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거 막 연구 공부하면서 자꾸 회사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면서, 야 이거 대체 투자를 포함한 진짜 멋진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체 투자 중에 한 섹터, 뭐 프라이빗 뎃이나 PF는 하나를 한 3-40%만 설명하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섞어 넣을 수 있는 3-40%만 설명력이 있는 이론 만들어도 이거 박사 논문으로 쓰기에 충분하겠다, 가치가 있겠다. 왜냐면 3-40% 설명력을 가지지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요. 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위에 분들은, 높은 분들은 어디서 그 얘기 항상 들었잖아요. 위에 분들은 자산 배분이 멋지게 뭔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론대로 배분을 잘하면 그게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디서 가끔씩 누가 95%의 자산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SAA 자산 전략적 자산 배분이 결정하고, 뭐 TAA든 아니면 에셋 셀렉션, 주식 셀렉션과 스톡 셀렉션으로 남은 5% 결정된다는 이론이 어디서 있다고 다들 그래요라는 거 하면은, 그래 우리도 그럼 자산 배분 도입해보자, 포트폴리오 도입해보자 하는데, 대체 투자 담당자들은 저 죄송한데 인덱스도 아예 없고요, 시장성 자산이 아니어서 뭔가 인덱스를 할 시장 지표도 없고, 게다가 아까 말한 대출 펀드나 이런 비클을 쓰지 않는 직접 대출건들도 많아서 애당초 얘네들은 변동성이 리스크인 세상에서는 사실상 무위험 자산이어서 이거 이론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백날 해도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한 6개월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정확히 이해를 안 할 수도 있어서 험난하죠. 대체 투자. 그래서 막 시도하다가 그래도 실무자의 말을 좀 잘 들어준 회사라면은 한 6개월 정도 파헤치다가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알았어, 일단 접자로 해서 접히는 회사들이 제일 많고, 모르겠고 그냥 해, 오차들은 하면서 수정해 라고 해서 확 해버리는 회사는 뭐 가끔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그런 계열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맨날 읽고 자료를 하고 막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 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100%의 완전한 대체 투자에 대한 100%짜리 이론을 찾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이 설명력이 거의 빵 근처니까 한 20-30%라도 대체 투자를 좀 포트폴리오 이론에 녹일 수 있는 뭔가를 일단 찾으면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찾고 나면 20-30%짜리 찾고 나면 그 다음엔 30-40%, 50%짜리도 점점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어쨌거나 빵이 아닌, 빵 프로가 아닌 한 20-30%라도 설명력이 있는 대체 투자 관련 그런 자산 배분, 벤치마크 이런 것들을 찾는 거를 저는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게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일단 현재는 뭐 험난하다. 혹시 누가 위해서 자산 배분, 대체 투자 포함한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해보자 하면은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끝은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국민연금 자료니 뭐 다른 저를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결국은 6개월 뒤에 보고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재미없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하게 되면 좀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개념이 한 5%라도 설명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제발 뵐 수 있으면 봬요. 안녕. 잠시 후 목동중앙로 3길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